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개념 강좌 18강이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대를 바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시대를 못 바꿨고요.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못했던 조선 후기 서민문화 여기 부분 살짝 하고 흥성대원군으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서민문화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돼요. 서민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시문에 다 던져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문화 타이틀 제목 조선 후기 서민문화의 발달 찾으면 정답 또는 여기 서민문화 발달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던져놓고 다음과 같은 문화가 유행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조선 후기의 경제, 사회 또는 문화와 관련된 걸 찾으면 정답입니다. 판소로 한번 가볼게요. 옆으로 먼저. 서민문화인데요. 그러면 서민문화가 왜 발달했냐? 자, 드디어 민들이 문화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어떻게 민들이 문화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냐? 일단 이전까지만 해도 민들은 문화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돈이 없기 때문에. 아, 문화도 여러분들 아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취미 활동 중에 뭐가 있냐면 뮤지컬 보는 게 있어요. 근데 뮤지컬 보는 거 사실 저의 마음 같아서는 매주 가고 싶습니다. 너무나 슬프게도 1년에 한 3번, 많이 가면 3번, 보통 2번, 반년에 1번꼴로 가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 매주 못 가는 이유가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비록 외모는 꾸진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잔하고 은은하게 은근슬쩍 인기가 좀 있습니다. 아, 가려고만 하면 매주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 아하, 돈이 문제입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뮤지컬은 둘이서 좀 재밌게 좀 좋은 자리에서 보려면 한 10만 원 이상 깨져야죠. 그러면은 제일 좋은 자리가 보통 한 15만 원 하잖아요. 둘이 보면은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짜리 공연을 보는데 김밥 천국에서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또 스테이크 또 잘라줘야 됩니다. 고기를 잘라줘야 되는데 그거 자르면은 또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하루 노는데 40만 원이 깨집니다. 이거 매주 한다? 한 달 같으면 40 곱하기 4, 160만 원. 파산입니다. 파산이에요. 파산. 그래서 이때 분홍가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이 경제력을 갖췄기 때문에 문화의 주인공이 되고 서민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서당교육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대입을 시켜보자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효심이 넘쳐 흐르게끔 제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공부 장인이에요. 못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초딩 6년, 중딩 3년, 고딩 3년 일단 12년 공부 베이직 깔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뭐 전문대냐 뭐 4년제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4년제라고 가정했을 때는 4년 더하면 16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6년 동안 공부를 해놓은 공부 장인입니다. 그리고 또 보통 초중고는 부모님들이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물론 특수 사례로 또 집안 힘들거나 이래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또 돈을 버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고 대학교부터는 좀 많이 이제 갈리기 시작을 하죠. 대학교는 자기가 진짜 힘들게 돈을 벌어서 등록금을 내는 학생도 있고요. 정말 부모님이 훌륭하셔서 등록금을 받아서 대학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후자인 경우는 정말 부모님에게 감사하다라고 꼭 말씀을 해야 되죠.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초딩 6년부터 해서 쭉 대학교까지 도합 16년 동안 부모님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16년 동안 부모님의 등골을 쪽쪽쪽쪽 빨아먹은 거예요. 불효자입니다. 불효자. 어떻게? 그러니까 효도를 해야 되겠죠. 뒤늦게나마 효도를 하고 또 여러분들 등록금 받고 있었는데 집에 전화하세요. 사랑한다라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똑같아요. 돈을 많이 번 조선 후기 때 이양법 모내기법으로 그리고 그들이 사치를 부려 또 돈을 많이 벌었던 상인들 분홍가 상인들이 나는 이미 늦었지만 내 자식만큼은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왜 16년 동안 뒷바라지를 하십니까? 내 자식만큼은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해서 더 잘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내 자식만큼은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까지는 아니지만 한글 정도는 하늘천 따지 천자문 정도는 알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서당에서 교육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문화를 즐길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한글 소설 재밌는 거 누가 모릅니까? 홍길동전 재밌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전에는 뭘 읽을 줄 알아야지 재밌고 유행을 하죠. 이제 유행하는 거예요. 왜? 서당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한글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한글 소설이 유행하였다? 서민문화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도 외화 영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자막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80%가 영화 보지도 못할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겁니다. 그리고 또 사설 시조가 유행을 해요.
시조가 이때 최고의 럭셔리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너 문화 좀 즐길 줄 아니? 응. 너 뭐 하는데? 나 시조 쓴 거 한 열 수 있어. 게임 끝이에요. 너 좋아. 문화 좀 즐길 줄 아네? 똑똑하네? 이겁니다. 그거의 바로미터가 시조예요. 언어 시간에 배워서 어렴풋이 기억이 나겠지만 시조는 음과 유를 귀신같이 맞춰줘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조는 쓰고 싶지만 쓰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존의 시조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쓰는 사설 시조가 유행을 해요. 이게 유행하면서 시조를 쓰는 조직인 시사 조직이 또 유행을 합니다. 시사 조직은 뭐냐면 잘 나가는 거상들, 분홍들 이들이 동아리 만드는 거예요. 시조 쓰는 동아리. 또는 중인계층들이 시조 쓰는 동아리 만듭니다. 어머 동진이 너의 시고 넘나 아름다운 것. 너의 시고도 만만치가 않아. 너도 아름다워. 한 잔 짠 하고 술 먹고 하는 거예요. 시사 조직이 유행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민 문화로 보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긴 한데 그래서 보통 서민 문화 문제가 나올 때는 이건 빠지긴 해요. 이때 학문 소설이 또 유행을 합니다. 사실 유행하는 거는 딱 하나죠. 박지원의 허생전, 호실, 연암전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또 유행했던 게 뭐가 있냐? 판소리가 유행을 합니다. 판소리는 뭐냐면 이런 거죠. 에헤이! 심청이가 임당수의 뿡덩!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하! 같이 추임새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또 유행을 해요. 이 판소리는 제가 또 한 판소리 합니다. 제가 또 판소리 명창님에게 또 교육을 받았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어허 둥둥 내 낭군 허가 약해요. 어허 시작. 둥둥 내 낭군. 님은 그래요. 이걸 왜 배웠냐? 사실은 제가 비록 방송에 나가는 것마다 족족 다 말아 먹었지만 언젠가 한번 방송에서 대박이 터질 때 그때 장기 자랑 한번 시킬까 봐. 그러면 또 역사 강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 민족의 문화월과 또 관련된 판소리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비밀리에 몇 년 전부터 트레이닝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포기했습니다. 왜냐면 명창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제가 소질과 재능이 없대요. 한 번 음치는 영원한 음치입니다. 제가 음치예요. 이게 노래 음치면 판소리도 음치입니다. 이게 아까 보시면 반 클래스예요. 저 혼자 개인 가외가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건데 제 목소리만 엄청 크게 들리죠. 이게 제가 목소리 톤이 큰 게 아니라 반박자 늦어서 그래요. 음치니까 이것도 박치니까 다 느린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이게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접었다라는 거고 그게 판소리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때 탈놀이가 유행을 해요. 탈놀이. 탈놀이는 여러분들 그 유명한 탈춤의 탈춤. 탈춤은 또 제가 또 탈을 또 준비했죠. 자, 이런 탈. 이런 탈 쓰면서 어떻게? 항상 주인공은 누구냐? 나의 주인장 노비입니다. 노비가 어떻게 말뚝이가 항상 누구를 내 주인을 까는 거예요. 우리 양반 주인 똥 쌌다 냄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하하 웃고 좋아해야 돼요. 안 좋아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아끼는 탈이죠. 원래는 이렇게 노비들이 양반 자기 주인을 깐다라면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들로 치면 여러분들 대학교 총장님, 여러분들 교장 선생님 또는 여러분들 회사 상사, 여러분들 회사 사장님을 까는 거예요. 이게 탈놀이에요. 탈놀이. 탈놀이는 이렇게 자기 주인을 까면서 어떻게 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냅니다. 이게 왜 유행했냐면요. 조선 후기 경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상업이 발달하니까 시장에서 호객행위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시장을 가게 되면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더 많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물건을 사고 싶잖아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호객행위. 판소리, 탈놀이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 거 아니에요.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어머 이런 것도 파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행하였다 조선 후기 특징입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때 뭐가 유행하냐면 김홍도와 신윤복 선생님의 풍속화가 유행을 하죠. 김홍도의 풍속화 그리고 신윤복의 그림. 제가 신윤복 그림 지난번에 이걸 할 줄 알고 못하고 넘어오는 바람에 또 옷을 또 입었어요. 이런 옷. 다운호 풍정 같은 신윤복의 그림. 그리고 또 이때 조금 이따 보겠지만 진경산수화라는 새로운 화풍이 유행을 해요. 겸재정선 선생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진경산수화 이런 것들이 다 유행했다 서민문화고요. 요거 다 주고 마인드맵 형태로 나오고 타이틀 제목 조선 후기 서민문화의 발달 찾으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 PPT로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서당교육,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서민이 문화의 주인공이 되는 서민문화가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글, 소설, 사설, 시조, 학문화, 그 다음에 시사 조직이 유행하였다. 조직되었다. 찾으면 정답이고요. 그리고 내려가서 판소리, 가명극, 탈놀이가 유행하였다. 찾으면 또 정답이고요.
그리고 풍속화, 김응도, 신용보까지는 아시고 김득신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3대 풍속화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미나. 미나도 아까 제가 써야 되는데 안 썼네요. 미나 같은 경우도 여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서민이 그린, 누가 그린지 알 수가 없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잉어, 금붕어가 지금 뽕당 여기 합격의 문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게요. 풍속화입니다. 김홍도 풍속화 다들 아시는 거죠. 시험에 나면 어떻게 넣냐? 요거 주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그림이 그려졌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문화로 옳은 것은 한글 소설이 유행하였다. 정답. 시사 조직이 조직되었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신용복에 지금 여기 요 그림이 요 그림이죠. 단오풍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월화정인. 보시면 신용복 같은 경우는 특히 양반 사대부와 여성가의 사랑을 표현한 그림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주고 찾아야 되는데 신용복 그림 중에 하나 특이한 그림이 미인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요게 아마 여러분들이 낯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복 그림인 걸 모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조선 후기 신용복의 그림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시험에는 요 그림을 주고 물어봐요. 또 아까처럼. 그러면 이 양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실학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양반의 수가 증가하고 상민의 수가 줄어들었다. 이런 거 찾으면 정답이겠죠. 그리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김득신의 그림이에요. 김득신의 3대 풍속화가였던 김홍도 그림과 약간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미나. 호랑이는 나쁜 기운 물리쳐주고 까치는 좋은 소식 전해주는 거.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해와 진경산수화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고요. 풍속화 미나 얘기해드렸고 김정희의 세안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심화에서는 이게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기본 레벨에서 나오진 않습니다만 강상의 영통고리 꾼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은 출제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쯤 보시는 건 나쁘진 않겠죠. 일단 이게 진경산수화 정선 이 진짜 우리 경치 우리 산을 좀 그리자. 제발 눈에 보이지 않는 중국의 산수 꿈에서 본 거 목류동원도 이런 거 말고 라면서 북한산을 그렸던 인왕채색도 금강산을 그렸던 금강종도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이자 조선 후기 그림이자 정선의 그림이구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세양의 영통고리 구도인데 요거는 모르셔도 되긴 한데요. 서양화 기법이 처음 들어간 거예요. 원근법 가까운 돌은 크게 멀린 돌은 작게 그린 거. 그리고 요게 김정희의 세안도 요거는 김정희 선생님이요. 추사체 그 김정희 맞습니다. 제주도로 유배를 가요. 유배를 가니까 어떻게 연락이 다 끊깁니다. 유배를 가니까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제자들이 연락을 다 끊어버려요. 왜? 스승님이 백도 없고 이제 인맥도 끝이다. 다시 돌아올 일도 없다. 그냥 쌩 까버립니다. 그때 유일하게 한 명 통역관이었던 역관이었던 이상적이란 제자가 청나라를 들락날락 할 때마다 통역관으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때마다 책이나 이런 것들을 스승님을 잊지 않고 제주도로 선물을 보내줬던 거예요. 감동을 받은 김정희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게 세안도예요. 소나무와 같은 고든 절개와 지조를 여전히 가지고 있구나. 세안도입니다. 끝났고요. 그리고 김정희 선생님은 사실은 추사 김정희로 유명하죠. 추사체. 근데 이걸 주고 추사체인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추사체를 그냥 글로 줘버립니다. 김정희 선생님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도자기예요. 도자기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는 고려 시대 때 문벌귀족이 집권했던 시기 때 삼강청자. 그렇지만 몽골이 쳐들어오고 홍건적 왜구로 인해서 삼강청자 기법이 끊겨버립니다. 그러면서 고려 후기부터 해서 조선 초기까지 두 시기에 걸쳐서 청자의 분치를 한 듯한 분청사기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16세기 때 살인파가 권력을 틀어지면서 그들의 마음을 담은 뽀얀 순백자가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때 뭐가 유행을 하냐? 조선 후기 때 이런 푸른색 물감이 들어가 있는 청아백자가 유행을 해요. 요거는 푸른색 물감이 코발트입니다. 요게 왜 이때 유행을 하냐면 일단 이게 이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조선 초기부터 만들어지긴 해요. 근데 이게 비쌉니다. 왜 비싸냐? 100% 수입산이에요. 요 푸른색 물감이요. 그래서 수입산이니까 비싼데 조선 후기 때 무역이 발달하면서 이 푸른색 물감 코발트가 수입이 대량으로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겠죠. 청아백자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분홍가 상인들 옛날에 꿈도 못 꿨던 이거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청아백자로 연적, 필통, 별의별 걸 다 만듭니다. 청아백자가 조선 후기 때 유행했다라는 거 요거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청아백자가 조선 후기 때 유행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순백자와 청아백자 사이에 약간 공백기가 있어요. 무슨 공백기? 임진왜란 정묘란 병자론을 겹치면서 재정이 파탄이 나잖아요. 그때 청아백자를 대신했던 게 잠깐 인기를 끌었던 철아백자라는 게 있습니다. 산화된 철을 이용해서 철로 가지고 이렇게 문양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한때 유행하기도 했다라는 거고 끝. 그리고 건축은 하나만 압시다.
보은 법주사, 충청도 보은에 법주사라는 절에 팔상전이 있어요. 이거는 이겁니다. 시험에 이거 설명 다 주고 법주사 팔상전 찾아야 돼요. 사진에서. 자, 이거는 1층, 2층, 3층, 4층, 5층입니다. 5층 탑이에요. 만들어진 건 신라 시대 때 만들어집니다. 신라 시대 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임진왜란때 파이어 불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걸 재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존,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5층 목족탑이 바로 이 법주사 팔상전입니다. 그리고 팔상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8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삥 둘러져 있습니다. 뭐냐? 석가모니의 탄생부터 생애를 마감하는 거기까지 석가모니 인생의 하이라이트 8개를 탁탁탁탁 뽑아서 그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8개 하이라이트 중에 예를 들면 뭐 방송 첫 번째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에듀윌 데뷔 이런 것들이 하이라이트 딱딱 그림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석가모니 일생을 8개의 팔면의 그림이 찾아야 됩니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수원화성이고요. 그리고 내려가서 여기 서양 문물의 수용이에요. 여기는 하멜 벨트브레이르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일본으로 건너가다가 일본에 무역을 하러 가다가 제주도에 표류를 해버려요. 태풍이나 이런 걸 만나서. 그러면서 이때 귀화를 하기도 했고요. 하멜 같은 경우는 잡혀있다가 도망가죠. 그래서 쓴 책이 하멜 표류기고 이 두 명의 서양인을 통해서 우리가 서양의 문물을 또 받아들였다라는 거고 전래 문물에서는 요거 하나만 곤녀만국전도 지금 세계 지도와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태종 이방원 때 혼일 강리역 대국도 지도 중국이 이따시만하게 크게 그렸던 거 이게 이제는 다른 나라 일부분에 속해집니다. 중국도. 제일 큰 나라가 아니죠. 뭐냐?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꼬르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됐다. 홍대영 선생님의 의사문답에 들어가 있던 지전설과 결과가 똑같습니다. 영향이요. 그리고 여기도 세계지도고 말하기 무섭게 여기 지전설 홍대영 선생님의 그리고 홍대영 선생님이 무한우주론 지구도 드넓은 우주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중국 중심이 아니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됐다라는 거. 아담 샬의 시연력, 서양의 시연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아담 샬이 서양애가 만든 거죠. 요거는 달력 계산하는 건데요. 이거를 김육이 또 받아들였는데 심화에서는 김육이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나와요.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도 했었고요. 상평통법 만드는 걸 건의했었고요. 시연력을 받아들인다고 또 건의했던 게 바로 김육입니다. 그리고 농서로는 뭐 이런 책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동의보감은 아셔야 되고 강해군 때. 그리고 허준이고 여기 친구 경험한 마가의 통 가셔서 여기 동의수세보원 요거는 또 누굽니까? 이재마 선생님이에요. 이재마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면 여러분들 태양인 소음인 들어보셨어요? 저는 태양인이에요. 몸에 열이 많아요. 텐션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몸에 건강이 좋다고 해서 산삼, 인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려요 진짜. 원래 열이 많은데 그건 열을 나게끔 하는 거잖아요. 열이 몸이 감당을 못합니다. 진짜 쓰러져요. 반대로 몸이 허하거나 에너지가 없는 분들은 열을 내는 그런 걸 먹으면 몸에 좋은 거죠. 그거예요. 바로 사상의학. 여기 동의수세 부원입니다. 그리고 정약용의 거중기. 요거는 앞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끝났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리고 끝났네요. 그리고 다음 강의입니다. 다음 강의 어디냐? 이제 흥성대원군의 집권 시기의 정치입니다. 빠르게 우리 서민문화 정리해드렸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근현대사 또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흥성대원군은 도대체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냐? 여러분들 두 개로 분리를 하셔야 돼요. 흥성대원군의 국내 정치와 국외 정치가 각각 출제가 돼요. 그래서 많이 출제가 되면 각각 출제가 되기 때문에 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고 간혹 가다가 국내 국외를 묶어서 나오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국내 국외를 각각 물어본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흥성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에 당시 정세를 좀 봐야 돼요. 여기는 판소로 잡을게요. 자, 여기는 시험에 따로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흥성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를 알려면은 이걸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자, 흥성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의 국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정조대왕이 죽은 뒤부터 시작이 됐던 아들로부터 시작되는 순조, 헌종, 철종 3대에 걸친 세도 정치기가 벌어졌던 시기에 흥성대원군이 집권을 합니다. 이때 흥성대원군이 집권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세도 정치기 때는 왕족들이요 똘똘하면 다 유배를 가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왜?
몇몇의 세도 가문 입장에서는 똘똘한 왕족이 있으면은 불안하잖아요. 또 똘똘한 애가 왕이 오르면 또 불안합니다. 다 죽여버리고 유배를 보내요. 그래서 이때 흥성대원군이 지금으로 치면 메소드 연기, 연기의 신입니다. 바보 연기를 엄청 해요. 이때 별명이 상갓집 개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죽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제사를 치러 가잖아요. 상을 치러 가잖아요. 행사를. 그때 농민이 상가를 치러도 상을 치러도 흥성대원군이 막 가는 거예요. 농민들 거 막 어깨동무하고 막 술을 먹고 합니다. 바보 연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도 가문이 그걸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이야, 흥성대원군? 쟤 딱 우리 스타일이다. 멍텅구리네. 그리고 딱 봤더니 얘 아들이 바로 고종, 나중에 황제가 되는 고종 황제, 명복이. 마침 또 애가 초딩인 거예요. 딱이다. 아빠 멍텅구리 왕족, 애 초딩. 그래서 고종이 왕에 오릅니다. 그런데 고종이 왕에 오르자마자 흥성대원군 태도가 싹 바뀌죠. 야, 신하들아, 내 아들 고종, 나이가 넘나 어린 것. 그래서 내가 대신 정치를 하겠다라면서 정치 전면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흥성대원군의 정치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 때 국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 형, 중국의 청나라 형은요, 저기 영국에게 아편전쟁으로 박살이 나버려요. 그 다음에 일본은 태평양 건너 천조국, 미국 형님에게 개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러시아가 스르륵 내려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흥성대원군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지금 국내 세도 정치기로 엉망진창됐던 안의 정세를 다듬는 것도 지금 바빠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걸어 잠굽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흥성대원군의 세국 정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봐셔야 돼요. 여기 밖을. 자, 중국과 일본을 주목해야 되는데 둘 다 서양에게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박살나고 난 후에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프리퀄이에요. 이 태도의 차이가 나중에 일본이 중국을 잡아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태도의 차이가 있냐? 일단 중국부터 가볼게요. 중국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문화재 또는 자기에 대한 자존감, 자기 문화에 대한 자존감 이런 것들이 어떨까요? 쩔어요. 중국은 지금도 약간 그렇잖아요. 중하 사상, 항상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게 털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털린 거는 서양의 기술에 밀렸을 뿐이다. 우리 중국의 정신, 중국의 사상, 중국의 제도는 퍼펙트하다. 서양 저 양놈들에게 우리는 기술만 밀렸을 뿐이다. 라면서 어떤 정책을 펼치냐? 바로 서양의 무기만을 배우자라는 양무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자기들의 정신, 동쪽의 돈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서양의 기술만을 받아들이자. 동도서기로. 중국의 몸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서양에서 쓸 용, 필요한 것만 잡아당겨자라는 중체서용론. 이런 이론에 맞춰서 전개한 게 바로 양무운동입니다. 한편 일본은 어때요? 자기 문화에 대한 자존감이 1도 없습니다. 미국 형님에게 박살 나자마자 쩐다. 미국 넘나 대단한 것. 서양의 기술은 당연하거니와 서양의 사상, 정신, 제도 모든 걸 받아들이자라는 게 일본의 마인드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옛날에 한 번은 들어봤어요. 중학교 사회 세계사 시간에 무조건 나오는 거. 메이지 유신. 이게 이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메이지 유신은 중국처럼 무기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서양이 무기만이 아니라 모든 걸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메이지 유신을 했고 이때 이들의 이론은 문명을 모든 걸 열어 제끼자라는 문명개화론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나중에 결국 일본이 중국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흥성대원군 일단 걸어 잠궈놓고 세도 정치기의 혼란기를 잡기 위한 국내 정치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프리퀄 잡아드렸고 다시 여기는 그런 내용이고요. 넘어갑니다. 바로 국내 정치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흥성대원군의 국내 정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 옆으로 가서 또 판서로 먼저 잡을게요. 자, 흥성대원군은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왜? 자기 아들 고종이 어리기 때문에 대신 지금 왕처럼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왕의 내구조 속의 1순위는 뭡니까? 왕권 강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세도 가문에게 뺏겼던 왕권 되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딱 왕을 대신하며 정치를 할 때 흥성대원군이 한 말이 있죠. 나는 저기 천리에 있는 지척을 끌어다 오겠대요. 자기 쪽수를 늘리기 위해서 친척들을, 왕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겨 옵니다. 그리고
태산을 깎아버리겠다. 산을 깎아버리겠다. 세도 가문 다 깎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대문을 높이겠다. 이거는 세도 가문 노론에게 옛날에 장희빈이 사약을 먹고 죽으면서 박살이 났던 정치 세력 남대문이 남인입니다. 남인을 높여서 이들을 견제하겠다. 그런 말을 뱉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흥성대원군의 국내 정치는 일단 가장 먼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나오는데요. 먼저 뭘 할까요? 잘 나갔던 세도 가문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때는 뭐만 틀어지면 모든 걸 틀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변란을 준비하는 비변사, 조선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걸 다 결정했던 이거 그냥 폐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예전에 있던 의정부와 삼군부의 권한을 강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정부는 정치를 담당하는 부서고요. 삼군부는 딱 봐도 군사기구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비변사만 틀어지면 정치, 군사 여기서 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없애버리고 여기는 정치만, 여기는 군사만. 그러면 권력이 독점이 안 되겠죠. 그게 바로 흥성대원군의 정책이고요. 그리고 또 법전을 만들어요. 항상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은 왕들은 법전을 만듭니다. 법안에는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신하들아, 니들 여기서 더 오버하면 나에 대한 도전이다. 작살내버린다. 그런 내용도 담는 거죠. 그러면서 법전 정리해볼게요. 세조가 만들기 시작해서 완성성성성성 손자였던 성종 때 완성됐던 조선 최고의 법전이 경국대전. 거기서 영조가 필요한 것만 슉슉 뽑았던 속대전. 그리고 할아버지가 필요한 것만 뽑았으니까 더 헷갈린다. 손자였던 종조는 모든 걸 통일해서 편찬하는 대전통편. 그리고 통하고 편찬했지만 또 헷갈린다. 그러면서 안기법으로 흥성대원군의 모든 법전을 만나게 하겠어요. 대전회통. 모든 걸 만나가겠어요. 흥성대원군 대전회통을 편찬하였다. 통일해서 편찬하는. 그래서 요거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기타 등등으로 육전조례 뭐 이런 것들을 편찬하게 됐던 게 흥성대원군입니다. 그리고 흥성대원군의 업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죠. 시험에 단독으로 나와요. 경복궁 재건축입니다. 경복궁이요. 사실은 임진왜란때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버려두고 있었습니다. 왜? 재건축할 돈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흥성대원군이 왕의 권력을 되찾고 나니까 내가 잘난 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도 SNS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난 거 자랑하려고. 아닌가요? 나만 그런가? 저는 SNS에 제 잘하는 거 있으면 자랑한다고 올리는데. 어쨌든 잘하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뭘 하냐? 이때 경복궁을 재건축하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불탔던 경복궁을 재건축하면서 왕실의 위엄을 흥성대원군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문제가 생겨요. 경복궁을 재건축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또 돈이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야, 신하들아, 신하들아, 나 경복궁 재건축하고 싶어. 근데 돈이 없죠. 여기 돈통이 있죠. 니들 절대 강요하냐? 돈 내고 싶은 사람은 돈 내고, 내기 싫은 사람 내지 마. 기부금을 받습니다. 그 기부금이 뭐냐면 원납전이에요. 원에서 납부하는 점이라고 해서 원납전을 받습니다. 기부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음날 돈통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흥성대원군이. 어머나, 영의정, 좌의정, 니들 돈이 많이 없나 봐. 안 냈네? 강요하냐. 내일 사람만 내. 원에서 납부하는 거. 내일 사람만 내. 근데 돈을 안 냈네. 영의정, 좌의정, 니들 이제 오늘부터 영의정 하기 싫은가 봐. 좌의정 하기 싫은가 봐. 그러면 신하들이 전하, 신영의정 하려옵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전하. 여기 강제 기부금입니다. 말만 기부금이지. 신하들이 흥성대원군 욕하겠죠. 그리고 또 그래도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정말 무식한 방법을 씁니다. 당백전. 당당하게 100배의 가치가 있는 돈을 찍어내버려요. 이게 뭐냐면 돈이 없으니까 돈을 찍어내요. 그냥 찍어내는 게 아니라 시중에 있는 돈보다 뜬금없이 100배 가치 있는 돈을 더 찍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오뎅. 제가 오뎅에 환장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머니에 현금을 가지고 다녀요. 특히 저는 길거리 오뎅을 좋아해요. 이 길거리 오뎅들마다 오뎅 쓰는 게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육수, 오뎅 국물이 또 다 다릅니다. 지나가면 일단 먹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오뎅이 좀 싼 오뎅을 먹게 되면 2개 1,000원이고요. 요새는 좀 가격이 많이 올랐죠. 700원부터 시작을 하고 보통은 정말 질 좋은 오뎅을 쓰면 개당 1,000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오뎅을 1,000원 주고 사 먹는데 한 개를
당백전이 발행된 뒤부터는 100배 돈을 더 내야지 오뎅 한 개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뎅 하나 먹는데 10만 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물가 폭등이죠. 이거를 경제학 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당백전 때문에 인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물가 상승. 그러니 이때는 백성들이 이제 흥성대원군 욕하겠죠. 그리고 경복궁을 지으려면 또 뭐가 필요할까요? 나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목재가. 이 목재 양반집 가서 그냥 나무 캐옵니다. 양반들이 또 욕해요. 그 다음에 이거 궁궐 지금 누가 지어야 돼요? 백성들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16세에서 60세 미만의 건장한 남자.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요? 노래가 나와요. 경복궁 타령이라고. 무너져라 무너져라 넘나 힘들다.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또 돈이 모자라죠. 어떻게 하냐?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4개 문이 있잖아요. 동서남북에. 이 문을 출입할 때마다 돈을 벌어요. 통행료를.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들이 아파트 들락날락거릴 때마다 경비실 아저씨가 돈을 받는 거예요.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양반 농민에게 쌍욕을 다 들었던 게 경복궁 중건이에요. 자, 시험에 나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어머나, 경복궁을 재건축한다네? 원납전을 발행했대. 다음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였던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비변사를 폐지하였다. 대전해통을 편찬하였다. 또는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또는 요것만을 가지고 물어봐요. 다음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내용을 옳은 것은 원납전을 징수하였다.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흥성대원군의 국내 정치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비변사를 폐지했던 건 흥성대원군들의 얘기를 했었죠. 비변사가 단독 문제로 나올 때는 그게 또 정답이 됩니다. 흥성대원군이 아니라 여기로 들어가서 흥성대원군 때 폐지되었다. 찾으면 정답이고요. 이렇게 왕권을 강화시켜 놓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 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먹고 살만해야지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누구를 관심을 가져요. 근데 이제 왕실의 위용을 되찾고 왕권을 강화시키니까 우리의 영원한 호구 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들은 지금 뭐에 시달렸어요? 몇몇의 세도 가문들이 권력을 틀어지는 세도 정치기에 생겼던 삼정의 문란에 큰 고통을 받았잖아요. 이거 잡아줘야죠. 먼저 전정. 땅에서 나는 세금에 온갖 잡세를 갖다 붙이잖아요. 우리 엄마 가마비 추가, 위에서 사신대로 온대 접대비 추가. 요거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바로 일단 양전사업이라는 걸 전개했다라는 거. 땅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예요. 온갖 잡세를 갖다 붙이는 것도 문제지만 땅 주인의 여러 명이 막 세금을 거두러 오는 거예요. 세금을 여러 번 거두기도 하는 거고. 그거 잡기 위해서 땅의 양을 정확하게 측량을 하는 거예요. 땅의 양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세금을 거둡니다. 전쟁의 패단을 잡기 위해서 양전 사업을 전개했다. 근데 이거는 정답이 잘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정. 군대 가는 세금을 잡아야 돼요. 드디어 나옵니다. 뭐가? 균역법의 원래 취지가 균등하게 역을 부과하겠다. 양반에게도 군대 가는 세금을 때리려고 했지만 양반들의 반대가 심해서 못했잖아요. 그래서 절충안으로 1년에 2필인 걸 한 필로 줄여줬잖아요. 50%. 맞죠? 기억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되지를 못합니다. 한 필 추가, 한 필 추가, 한 필 추가. 똑같이 장난질을 쳤었잖아요. 그래서 흥성대원군대 드디어 영조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 흥성대원군 코 푸는 게 아닙니다. 흥성대원군 호포제를 시행해요. 드디어 군대 가는 세금을 양반도 내게끔 하는 거예요. 아파트 101호, 102호, 103호, 호호, 집집마다, 가호마다 양반이든 농민 할 것 없이 똑같이 군대 가는 세금을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호포제의 실시의 결과 뭐가 상승했을까요? 국가 재정이 확충되었다. 찾으면 정답이죠. 호포제를 만약에 단독으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양반들도 군대 가는 세금을 낸대요. 흥성대원군 이름 나오고. 다음 정책의 결과 영향으로 국가 재정이 확충되었다. 또는 흥성대원군 전체 문제로 봤을 때는 호포제를 시행하였다. 흥성대원군의 업적 맞죠? 찾으면 정답. 그 다음에 세 번째. 황곡의 폐단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거 뭐라 그랬어요? 쌀 빌려주는 거. 농사가 망하면 국가가 쌀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이자를 쳐서 받는 거. 근데 문제는 뭡니까? 농사가 잘 돼도 그냥 쌀을 빌려주고 이자를 쳐서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폐단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사창제라는 거를 실행에 옮깁니다. 정답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쌀 빌려주는 창고키를 세도 정치기 때 탐관오리, 매간매직으로 들어온 그런 쓰레기 같은 탐관오리한테 그 키를 맡기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구 백성 여러분들, 대구에서 누가 양반 중에 제일 사람이 괜찮아요? 동진이요, 동진이요. 그러면 동진이에게 쌀 빌려주는 창고 키를 맡기는 거예요. 개인사, 개인에게 창고, 쌀 빌려주는 창고 키를 맡기는 제도가 사창제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쓰레기라도 매간매직으로 들어온 탐관오리보단 덜할 거 아니에요. 요 패턴을 잡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서원철폐예요. 서원철폐도 시험에 단독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서원은 법붕, 친구들끼리 당을 나누는 분당의 아지트였잖아요. 흥성대군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공자가 살아 돌아올 지연정 나의 백성을 괴롭히면 용서치 않겠다 라면서 어떻게 서원을 싹 다 없애버립니다. 원래 서원이요 한 600여 개가 있었어요. 이 중에 47개 엑기스를 빼고 500여 개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또 양반들이 피를 토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너는 진시황과 똑같다. 책을 다 불질러버렸던 욕을 해요. 그래도 어떻게 강행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자, 서원에 폐지하니까 분당의 아지트가 사라지면서 왕의 힘이 강화되는데요. 이 서원은 혜택이 많아요. 어떤 혜택이 있냐. 첫 번째, 서원이 되는 순간 여기에 있는 서원 유생들 군대 가는 세금 면제입니다. 여러분들 학생은 군대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 되면은 졸업할 때까지 군대 연계됩니다. 국가에서 배려를 해주죠. 대학원을 가죠. 또 연계돼요. 물론 30살 전엔 가야 됩니다. 학생들은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국가가 수많은 책과 노비를 보내줘요.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땅은 면세지입니다. 국가에 세금을 안 내요. 근데 지금 보세요. 500개, 600개 서원을 싹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노비들과 거기에 있는 서원 유생들 싹 다 이제 국가에 세금을 내고 노비는 국가가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의 결과 어떻게 될까요? 똑같죠. 호포제와 똑같은 결과. 국가 재정이 확충되었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민들의 생활은 왜 안정이 될까요? 이게 서원철폐가.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소원이 예전에는 600개, 500개 있을 때는 우리 마을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서원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군데에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제사를 지내도 한 달에 10번 제사입니다. 제사할 때마다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되잖아요, 선생님. 향약이 발동되는 거예요. 울며 겨자씨로 가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한반도 전체에 서원이 딱 47개만 남는 거예요. 어떤 동네는 이제 서원이 없습니다. 서원에 끌려가서 일하거나 차출될 일이 없겠죠. 민들의 생활도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라는 거. 그래서 서원 철폐해야 했다. 이거도 흥성대원군의 큰 틀에서 업적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흥성대원군의 국내 정치 나올 수 있는 레파토리 패턴 다 알려드렸고 PPT로 갑니다. 보시면 안동 김씨 축출 비변사 폐지, 그리고 대전 회통 흥흥, 경복궁 재건축, 원납전, 당백전,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왕권 강화, 그리고 나서 경복궁 중문 얘기 나왔고요. 요런 사로 나왔을 때도 흥성대원군 업적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경제개혁에 보시면 삼정의 문란, 세도 정치기 때 혼란을 잡기 위해서 정전 때 양전사업, 호포제, 사창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서원철폐 47개를 제외한 600여 개를 다 날려버립니다. 면세 면역, 이게 뭐냐면 세금 안 낸다 그랬잖아요. 면역. 서원 유생들은 군대 가는 거 다 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다 세금도 땅에 세금도 받고 서원 유생들도부터 호포제가 시행되면서 군대 세금도 받으니까 국가재정 확충. 그리고 수탈 못하죠. 왜? 소원이 없는데 뭘 수탈을 해요? 민생 안정. 정답이 아니고 서원철폐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원철폐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혁 정치 한계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흥성대원군의 국외 정치로 갈게요. 자, 흥성대원군의 국외 정치는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순서 흐름을 잡아야 돼요. 병신, 병신, 병신. 욕하는 거 아닙니다. 병신, 병신, 병신. 병인양요, 신미양요 순서고요. 가운데 언어 순화용으로 오페레트 도굴 사건. 병신, 병신. 미안, 욕하는 거 아닙니다. 가운데 언어 순화용으로 오페레트 도굴 사건. 디테일한 연도를 알아내는 게 아니라 순서 흐름을 잡아야 돼요. 보시면 병인 박해랑 병인 양요랑 제너럴 셔머노가 지금 같은 해에 일어났어요.
같은 연도의 1월, 7월, 9월입니다. 그리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가 이거 이후에요.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병신, 언어순화형, 오페르트 도굴 사건. 자, 그러면서 가봅니다. 병이양요 가볼게요. 판서로 갑니다. 자, 우리는 흥성대원군이 지금 국내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이렇게 스르륵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털렸고 일본이 털린 상태입니다. 우리 앞에서 흥성대원군이 왜 일단 세국 정치를 하는지 이제 감이 오죠. 앞에서 봤잖아요. 국내가 그렇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거 잡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흥성대원군의 생각은 영원히 세국을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양과 대등해지면 여러 제끼 같다라는 거예요. 중국과 일본 보니까 그냥 박살나고 여러 제끼니까 엉망진창이 되더라. 너무 수탈을 당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장구고 힘을 키운 후에 여러 제끼자.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흥성대원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방탄복을 만들어요. 전쟁을 대비하면서. 근데 이게 상용화가 되지를 못합니다. 왜? 총을 쏴요.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팅팅팅팅팅 총알을 다 튕겨냅니다. 근데 너무나 슬프게도 너무나 무거워요. 이걸 착용하면 뛰지를 못합니다. 군인들이. 그리고 너무 무거우니까 잘못해서 뒤로 넘어지죠. 앞으로 넘어지거나. 너무나 무거워서 혼자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또 좀 이따 보겠지만 서양의 배가 불타고 남은 찌끄러기를 모아서 배를 만든 게 있어요. 근데 그 배를 우리가 띄워요. 우리가 또 대단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서양의 배에 불타고 남은 찌끄러기를 가지고 서양의 배를 그대로 만들어요. 띄우고 우와 박수를 치는 너무나 슬프게도 첫날 잠수함처럼 가라앉기 시작을 합니다. 영원히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거고. 근데 흥성대원군 입장에서 지금 짜증이 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에 지금 러시아가 스르륵 내려와 있잖아요. 얘가 너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긴 싫어.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거 손 안 대고 코 풀면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EEJ 정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오랑캐는 오랑캐로 무찌른다라는 거예요. 이때 중국이 박살나게 털리면서 중국에 누가 있었냐면 프랑스가 있었던 거예요. 이때 흥성대원군이 프랑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연락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냐? 국내에 있던 프랑스 선교사를 불러요. 천주교를 전파하는 선교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야, 프랑스 선교사들아, 니들 자유롭게 포교 활동하고 싶지? 니들에게 우리가 포교의 자유를 주겠다, 내가. 니들 자유롭게 선교 활동해. 대신 however, 그러나 조건이 하나가 있어. 응? 니들 중국에 있는 프랑스 누구 군대에게 연락을 좀 해. 프랑스에게 얘기를 해서 프랑스에 있는 프랑스 군대를 가지고 여기 있는 러시아를 좀 덜어내줘 라고 흥성대원군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이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흥성대원군 멍멍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오로지 종교적인 이유로만 움직일 뿐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는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흥성대원군이 그러지 말고 야 여기 좀 얘기해서 이거 좀 없애줘. 안 된다. 우리는 오로지 종교적인 이유로만 움직인다. 안 할 거니? 안 된다.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다 죽여버려요. 선교사를.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 또 수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가 묻힌 곳이 어디냐? 지금도 있어요. 양화대교 자이언트 T의 히트곡이죠. 양화대교의 절두산, 머리를 절단한 곳이 있는 산이 있습니다. 지금 또 천주교 성지예요. 거기에 다 묻혀져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박해와 탄압이 벌어집니다. 이거를 병인년에 일어난 박해라 그래서 병인박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병인박해의 결과 어떻게 될까요? 프랑스가 그 소식을 듣고 분노 폭발합니다. 우리 저기 조선 나부랭이 주제에 감히 우리 프랑스 국민을 죽여버려? 용서치 않겠다. 라면서 프랑스가 대군을 끌고 쳐들어오죠. 자, 그러면서 이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빠요. 프랑스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요. 이게 그래요. 프랑스인이 되어줘야 돼요. 프랑스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게 너무 작습니다. 그래요. 이게 끝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여기서 또 어떻게? 프랑스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프랑스. 자, 프랑스 애들이 어떻게 되냐? 이걸 핑계로 대규모 군대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그게 시험에 나오는 병인양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인양요의 그 전에 터지기 전에 배경이 뭐냐면 이겁니다. 병인박해가 배경이 되고요. 프랑스가 요걸 핑계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대포를 뻥뻥뻥 쏘면서 야, 우리가 입은 정신적 피해 배상에 막대한 배상금, 그리고 우리가 입은 정신적 피해 플러스 통상수교, 우리 물건 사줘라는 거를 요청합니다. 요구하는 거예요. 이때 흥성대군의 정책이 뭐였어요? 일단 걸어 잠그는 거. 이런 미친 어디서 짜증꺼져 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걸 또 거부당하자 쳐들어오는 게 바로 병인양요예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 서양 애들은 우리나라 땅을 탐내서 쳐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들이 탐내는 거 뭐냐? 우리나라 땅 가질 바에는 그냥 중국 땅 가지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이들은 그냥 자기네 물건 우리나라에 갖다 팔고 돈만 벌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통상수교를 요청했고 요구했던 거예요. 상업과 관련해서 모든 걸 통하게 해달라. 이거를 거부했던 거죠. 흥성대원군은. 그러자 대군을 끌고 쳐들어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목숨 걸고 싸워요. 목숨 걸고 싸웁니다. 프랑스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땅 가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포 뻥뻥뻥 쏘고 겁줘서 자기네 물건 갖다 파는 통상수교를 하고 싶은데 우리는 물어뜯고 막 꼬집고 울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와 똑같아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엄마가 장난감을 안 사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이거 사줘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이 하다가 마지막 최종 방법. 그 자리에 마트에 들어놓거나 시장에 들어놓아서 이 사줘요 막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사줬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스러워서 그걸 사줬을까요? 이거죠.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사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겁만 주고 자기네 거 챙겨서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프랑스가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에서는 사실 냉정하게 이거를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긴다기보다는 이긴 게 아니에요.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훨씬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어요. 프랑스랑 우리랑 대포를 쓰면 대포 사정거리가 5배가 차이가 나요. 이거 뭘 어떻게 이겨요?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목숨 걸고 강화도에서 싸웁니다. 이때부터 서양 애들이 들어오면 전부 다 강화도로 들어와요. 왜? 배 타고 들어오잖아요. 강화도를 찍고 한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화도에서 싸울 때 누가 맹활약을 하냐? 시험에 나오겠죠. 문수산성에서 맹활약을 했었던 한성근 장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족산성에서는 양헌수 장군이 맹활약을 하십니다. 이 두 분의 이름이 나오고 이들 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병인양요를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결국 결과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까 했잖아요.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떠납니다. 퇴각을 해요. 어쨌든 승리는 승리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큰 피해만 안는 승리가 되는 건데 이때 강화도에 우리는 뭐가 있었냐면 외규 장각이 있었던 거예요. 결과가 또 시험 문제 걸립니다. 외규 장각 기억나세요? 규장각. 선생님, 정조 도서관. 맞아요. 우리가 항상 오랑캐에게 약탈을 많이 당하니까 정조 때 규장각이 원래 도서관이잖아요. 이 도서관을 바깥에 하나 더 뒀던 거예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강화도의 도서관을 하나 더 뒀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책 같은 경우는 복사본을 여기다 뒀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프랑스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싹 다 털어가요. 프랑스는 몽골과는 다릅니다. 오랑캐와는 달라요. 문화재에 대한 식견이 있잖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엄청 좋아 보이는데 싹 다 챙겨가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의계입니다. 이때 우리는 의계를 약탈당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의계가 뭐냐?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의계예요. 의계는 어떤 거냐면 이때는 사진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 주요 행사가 있으면 그림으로 다 그립니다. 이게 그 의계예요. 국가 결혼식입니다. 이게 지금 영조가 결혼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다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 싹 다 챙겨가요. 이게 바로 병인양요 때다라는 거. 오, 땀이 나네요. 땀이 나.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제시문에 우리나라 조선의 군대와 프랑스 군대가 싸운대요. 그러면 다음 자료와 관련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딱 정해져 있어요. 먼저 병인박해가 계기 배경이 되었다. 찾으면 정답. 그 다음에 문수산성에서 한성근 장군이 활약하였다. 정답. 정족산성에서 양헌수 장군이 활약하였다. 찾으면 정답. 외교장각의 의계가 약탈당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또는 반대로 이들 이름이 나오고 다음과 관련된 전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요거 또 찾으면 정답이겠죠. 끝났습니다. 나올 수 있는 레파토리 다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PPT로 가서 병인박해가 배경.
천주교 선교사 9명에 8,000명의 신자, 그리고 문수산성, 한성근, 정족산성, 양원수, 프랑스군 격퇴고 여기 외교장각 의계를 약탈당하였다라는 거. 정답은 다 알려드렸습니다. 나오는 패턴. 그리고 이게 의계죠.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 지금 이렇게 강화도로 쳐들어왔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내려가서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자, 우리 기억나세요? 병신 가운데 언어 순화용 오페르트 도굴 사건. 자, 이 오페르트는 독일 상인이에요. 독일 상인인데 배를 타고 와서 또 뭐 할까 얘들은? 대포 뻥뻥뻥 쏘면서 우리 물건 사줘, 우리 물건 사줘. 우리는 컨셉이 일단 걸어 잠그는 거. 짜자 꺼져 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꺼지면 되죠. 가면 돼요. 근데 어떻게? 더 쓰레기 짓을 해요. 이 오페르트가 머리를 굴립니다. 아,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의 사회. 조상을 엄청 중시 여기네. 그러면서 흥성대원군 아버지 묘로 가요. 흥성대원군 아버지 묘. 그래서 아버지 묘를 캐서 거기에 시신을 가지고 흥성대원군과 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시신을 도굴 하다가 동네 주민들의 신고로 인해서 실패로 끝나요. 그러면서 끝났던 게 바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흥성대원군이 서양에 대한 감정이 더욱더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들어갑니다. 이제 신미양요로 가볼게요. 여긴 판서로 가보겠습니다. 신미양요는요. 신미년에 누구와 싸운 거다? 미국과 싸운 겁니다. 그러면 신미양요도 병인양요처럼 배경이 중요하죠. 배경이 뭐냐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에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입니다. 제너럴 장군. 이미 배 이름에서 미국 배입니다. 영어잖아요. 자, 이 미국 배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이 미국 배도 상선이에요, 상선. 대포를 뻥뻥뻥 쏘면서 우리 물건 사줘, 우리 물건 사줘. 강화도입니다. 그러자 흥성대원군이 이런 짜증 꺼지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들도 가면 돼요. 근데 웃긴 게 가야 되는데 강을 잘못 타버립니다. 대동강을 타버려요. 대동강을 타서 어디로 가냐? 평양으로 가버립니다. 평양에 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이들이 예상치도 못한 곳을 가니까 물가 식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I'm hungry. Water please. 그러자 어떻게? 평양에 있던 백성들이 또 우리가 또 어떤 민족이에요, 여러분들? 또 정의 민족이에요. 아, 물가 식량을 또 챙겨줘요. 그거를 벌컥벌컥 먹더니 힘을 내더니 대포 봉봉봉 쏘면서 우리 물건 사줘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당연히 이런 짜제 꺼져 세국 정치니까 꺼지라고 얘기를 해서 가면 되는데 이 쓰레기들이 평양에서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되냐? 분노 폭발했던 관가 민이 합심을 해서요. 이 제너럴 셔머너에 타고 있던 선원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전원 죽여버려요. 몰살. 그리고 배를 다 불질러 버립니다. 이때 불타버린 배를 찌끄러기를 모아서 만든 게 잠수함이 되어버렸던 우리의 그 서양의 배를 벤치마킹하는 그 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시간이 좀 흐릅니다. 재밌는 거는 그래요. 맨날 재밌다고 얘기하는 나만 재밌는 거죠. 자, 우리 기억나세요? 병인박해 제너럴 셔머너 사건 병인양요가 같은 해였잖아요. 연도를 몰라도 됩니다. 같은 해인데 1월, 7월, 9월 같은 1년에 지금 그 세 가지 사건이 터졌는데 프랑스는 보세요. 자기네 국민이 죽자마자 바로 군대를 끌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미국은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터졌는데 신미양요가 터지기까지의 시간적 버퍼링이 무려 4년이 걸립니다. 4년 후에 터지는 거예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터지고 나서잖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전원 몰살이잖아요. 이상하다. 내 친구 브라이언. 물건 팔러 갔던 브라이언이 보이지 않는다. 브라이언 어디니 브라이언? 했더니 옆에 왓슨 또 없다. 아니 왓슨 또? 톰도 없다. 톰도? 다 죽은 거예요. 그게 4년 후에 밝혀집니다. 그러자 미국이 우리 조선 나부랭이가 우리 미국의 국민을 죽이는데 라면서 정신적 피해 배상에 배상금 그리고 우리 물건 사줘 통상수교를 요청하겠죠. 당연히 흥성대원군의 기본 정책 컨셉이 뭡니까? 걸어 잠그는 세국 정치. 짜져 꺼지라고 얘기를 하자 이때 미국이 대규모 군대로 쳐들어오는 게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그러면 이제 설레기 시작을 하죠. 미국이 되어줘야 돼요. 바쁩니다. 신미양요입니다. 그래요. 신미양요예요. 미국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미국도 어디로 옵니까? 항상 강화도로 들어옵니다. 이제는 서양 애들은 항상 강화도예요. 이제부턴. 그러면서 강화도로 들어오자 이때 누가 맞서 싸우냐? 이번에도 장군 이름 하나 아셔야 됩니다. 어제연 장군이요. 광성보라는 곳에서 강화도에서 맞서 싸우지만 고군분투하시지만 전쟁 중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어재현 장군님은 제시문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신민양요 문제가 나올 때 정답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암기법이 있습니다. 미국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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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싸운 게 바로 누구다? 어재현 장군님이다라는 거. 그러면서 어재현 장군이 전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미국이 끝까지 싸우다가 우린 알잖아요. 목숨 걸고 싸워요. 미국도 프랑스와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땅을 탐내는 게 아니라 대포 쏘고 겁만 주고 자기네 물건 갖다 파는 통상수교만 하고 싶은데 너무 처절하게 싸우니까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가요. 우리가 승리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긴 하지만 사실 정말 패전과 똑같은 승리입니다. 우리만 엄청나게 피해를 입는 거예요. 떠날 때 이미 프랑스가 한번 다 털어갔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가져가고 싶은데 가져갈 게 없습니다. 뭘 가져가냐? 어재현의 장군 깃발이었던 수작이라는 걸 가져가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병인양요, 신민양요 가운데 언어순화용 어패르 도굴 사건. 이 세 개의 사건을 동시에 겪고 나니까 흥성대원군은 서양에 대한 감정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이 신민양요가 끝나면서 흥성대원군은 전국 각지에 서양의 모든 문화를 배척하겠다라는 척합이라는 걸 세웠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흥성대원군의 국내 국외 정치 10년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신민양요가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미국 얘기가 나와요. 미국 군대가 싸운대요. 어재현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광성보에서 싸우고 있어요. 또는 제너럴 셔머너 사건 얘기가 막 나옵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배경 계기가 되었다. 찾으면 정답. 그 다음 여기 어재현 장군이 광성보에서 전사하였다. 싸웠다. 찾으면 정답. 그 다음 어재현의 수자기를 약탈당하였다. 뺏겼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이거의 결과 전국 각지에 척합의가 건립되었다. 찾으면 정답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은 기본이지만 심화로 가시게 되면 이걸 쭉 깔아놓고 연도 흐름으로 물어보게 돼요. 연도 흐름으로. 예를 들면 제너럴 셔머너 사건 딱 주고 연표에서 고르시오. 들어갈 수 있는 거. 왜? 이게 같은 해에 일어났잖아요. 잘못하면 신민양요 바로 앞에 찾으면 오답입니다. 오페르 도굴 사건 앞을 찾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습니다.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은 제너럴 셔머너 사건. 박규수 기억나세요? 박규수 선생님? 박지원의 손자면서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진주밀란 일어났을 때 안핵사로 파견됐던, 그리고 제너럴 셔머너 사건 또 박규수 선생님이 나섭니다. 그리고 이게 신민양요 배경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개항 요구했고 강화도 침입했고 어재현의 광성보, 그리고 이걸 계기로 끝나고 나서 전국 각지에 척합의가 건립되었다라는 거. 요거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재현의 장군깃발 수작이고 요게 척합의죠. 네, 여기까지 해서 흥성대원군의 정치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강의부터 흥성대원군이 떠나고 하야를 한 후에 고종이 이제 나이가 20살이 딱 된 거예요. 건장한 청년이 됐을 때 어떤 정책이 시작되는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